내 아들을 5살에 묻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떤 부모가 그런 상상을 하겠는가. 하지만 나는 지금 여기 하준이의 작고 하얀 관 앞에 서 있었다.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파란색 담요가 그와 함께 관 속에 들어있었다. 그 담요가 있으면 항상 안전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안전함. 정작 가장 중요했을 때 내가 아들에게 주지 못한 바로 그것. 그 깨달음의 무게는 내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속삭임보다 더 나를 짓눌렀다. 그들은 단지 하준이를 애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심판하고 내 삶을 해부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이 내 뒤통수에 불처럼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추측은 비수와도 같았다. 그의 아내는 어디 있지? 나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했다. 어떻게 여기에 없을 수가 있지? 작은 도시는 소문으로 먹고 산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부재가 더 이상 유일한 대화 주제가 아닐 것임을 알았다. 그렇다. 이제 그들은 씹어댈 만한 수준의 명백한 부재라는 새로운 먹잇감을 얻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아는 것을 몰랐다.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기 불과 몇 분 전, 내 휴대폰이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로 진동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흘끗 보았다. 조의를 표하는 문자이거나 장례 절차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려니 했다. 하지만 대신 내가 본 것은 내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들었다. 사진은 너무나 선명해서 마치 방금 전에 찍은 것 같았다. 수진이었다. 제주도의 어느 고급 호텔 수영장 옆에 누워있는 모습. 그녀의 피부는 태양 아래 빛나고 있었고 젊고 잘 탔으며 거만한 표정의 한 남자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잘 관리된 그녀의 손에는 칵테일이 들려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당신의 아내가 오늘 진짜로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걱정하는 친구로부터 순간 그 이미지가 이해되지 않았다. 내 뇌는 내가 평생을 함께 만들어 온 그 여자와 사진 속의 인물을 연결하기를 거부했다. 수지는 내게 말했던 것처럼 중요한 출장 중이 아니었다. 그녀는 우리 아들의 장례식 첫 줄에 앉아 내 손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낙원에서 낯선 남자와 뒤엉켜 마가리타를 마시고 있었다. 배신감의 무게는 즉각적이었지만 그것을 처리할 시간은 없었다. 어머니가 내 팔을 꽉 쥐며 속삭였다. 지훈아, 너 떨고 있잖니. 정말 그랬다. 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을 때까지 손에서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마치 그것을 묻어버리면 사라질 수 있다는 듯이.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그 이미지는 내 마음속에 낙인처럼 찍혀 내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나를 조롱했다. 그래도 나는 무너질 수 없었다. 지금은 안 됐다.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삼키고 장례 지도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내 다리는 나를 상주석 앞으로 이끌었고 나는 수진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았다. 나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어깨를 폈다. 이 도시 사람들에게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족감을 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전혀 침착하지 않았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내가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점들을 필사적으로 연결하려 애썼다. 수진의 늦은 밤 통화, 항상 급한 일이라던 갑작스러운 출장들, 하준이의 병세가 악화되자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했던 방식. 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슬픔을 각자 다르게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통함 때문이라고 치부했었다. 내가 바보였다.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동안 나는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하준이의 삶에 대한 사랑과 병마와 싸우는 가장 힘든 날들 속에서도 보여주었던 무한한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이 하준이가 가장 좋아했던 놀이, 즉 하얀 국화꽃을 식용색소로 물들이는 것에 대해 언급했을 때 내 가슴은 조여왔다. 나는 다시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파란색과 보라색으로 얼룩진 작은 손, 병실을 가득 채우던 아이의 웃음소리. 내 시선은 하준이의 영정 사진 주위에 놓인 꽃다발로 향했다. 눈이 닿는 곳까지 온통 하얀 국화였다. 수지는 그 꽃들을 싫어했다. 너무 평범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준이를 위한 것이라고 고집했다. 어쨌든 그녀는 이 순간의 일부가 될 자격이 없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또 다른 메시지, 이번엔 수진에게서 온 것이었다. 미안, 못 갈 것 같아.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나중에 다 보상해줄게. 보상해준다고? 아들의 장례식을 건너뛴 것을 보상한다고? 내가 하준이를 땅에 묻는 동안 칵테일을 마신 것을 보상한다고? 분노가 뜨겁고 집어삼킬 듯이 나를 휩쓸었다. 그것은 잠시나마 슬픔을 불태워 없앴고 내게 단 하나의 생각만을 남겼다. 그녀는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조종할 수 있는 슬픔에 잠긴 호라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수지는 하준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우리를 버렸지만 나는 그녀의 배신이 대가 없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 약속은 내가 조사를 낭독하기 위해 일어섰을 때 굳어졌다. 나는 조문객들을 이웃과 동료, 가족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억지로 입을 열었다. 모든 단어는 하준이를 위한 것이었다. 그의 기쁨과 강인함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그의 유산을 지키고 수진의 행동이 그의 기억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겠다는 맹세였다. 나는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게 했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눈물은 나중에 혼자 있을 때를 위해 아껴두었다. 오늘은 내 고통이나 수진의 배신에 대한 날이 아니었다. 오늘은 하준이를 위한 날이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 수진은 나를 배신하고도 무사히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틀렸다. 아주 크게 틀렸다. 장례식장에서의 식사는 위선이었다. 사람들은 연민 어린 눈빛과 연습한 듯한 대사로 조의를 표하며 마치 어떤 공연인 양 부모님의 집거실 같은 장례식장 식당을 서성였다. 손도 대지 않은 과자와 반찬 접시들이 모든 테이블을 어지럽혔다. 공기는 속삭임으로 윙윙거렸다. 목덜미의 털을 곤두서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속삭임. 모두가 수진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의 침묵은 그들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다. 나는 유령처럼 식당 안을 돌아다녔다. 이웃들에게 억지 미소를 짓고 먼 친척들에게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동정은 모욕처럼 느껴졌다. 동정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그들의 연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정직함을 원했다. 누군가 내 팔을 잡고 그들도 그 사진을 봤다고, 그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안다고, 그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본다고 인정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수진의 부모님 박 여사와 김 사장은 주방 근처를 맴돌았다. 그들의 존재는 그들의 비판적인 시선만큼이나 불쾌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내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무언의 비난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에게 나는 항상 문제였다. 내가 충분히 세심하지 못했고 충분히 헌신적이지 못했다. 수지는 그들의 금쪽 같은 딸이었고 그녀가 하는 어떤 일도 그 이미지를 더럽힐 수 없었다. 마침내 박 여사가 내게 다가왔다. 나는 벽난로 옆에 서서 하준이의 액자 사진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 중 하나였다. 하준이가 자신의 과학 실험 결과를 들어 보이며 이가 빠진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하얀 국화의 꽃잎은 선명한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의 손은 식용색소로 얼룩져 있었다. 그날 그는 정말 자랑스러워했다. 나는 액자를 꽉 쥐었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에 닿았다. 지훈 서방.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과 어울리지 않는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오늘 정말 꿋꿋하네. 수진이가 여기 오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그 애도 자기 나름대로 슬퍼하고 있어. 이게 그 애한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알잖아. 그녀에게 힘든 일이라고? 나는 액자를 쥔 손에 힘을 더 주며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희미한 걱정의 표정으로 나를 보았지만 그 표정은 비판을 거의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뺨을 때리는 것 같았다. 각 음절이 내 커져가는 분노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물론 그렇겠죠. 나는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그 모든 힘든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분 전환이 될 것 같네요. 박 여사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다. 그녀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지훈 서방, 슬픔은 사람을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게 만들어. 수진이는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야. 좀 더 이해심을 가져야지. 이해심? 나는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며 턱을 굳혔다. 그녀는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을까? 나는 그녀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내 휴대폰의 사진을 보여주고 진실을 인정하게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나는 돌아서서 떨리는 손으로 하준이의 사진을 다시 벽난로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 어머니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존재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안정시켰다. 사부인. 어머니의 목소리는 긴장감을 가를 만큼 날카로웠다. 하실 말씀은 충분히 하신 것 같네요. 박 여사는 발끈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방으로 물러났고 나와 어머니는 무거운 침묵 속에 남았다. 저 여자 말에 신경 쓰지 마라.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손이 내 팔 위에 놓였다. 그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뿐이야. 수진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을 거다. 그 인정은 내 배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잖니. 어머니가 간단하게 말했다. 당연히 알지? 그녀의 말은 내가 두려워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것은 단지 수진의 배신이 아니었다.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었다. 박 여사와 김 사장은 아마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수진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그녀를 보호하기로 선택했을 것이다. 그 생각에 피가 끓어올랐다.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나는 잠시의 조용함을 찾아 아버지의 서재로 물러났다. 나는 낡은 가죽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날의 피로가 떨쳐낼 수 없는 무게처럼 나를 덮쳤다. 내 마음은 기억의 파편들로 가득 찼고 각 파편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로 얽혀 있었다. 출장, 심야 통화, 수진이 나뿐만 아니라 하준이에게서도 멀어지기 시작했던 방식. 처음에는 미묘했다. 병원 진료 약속을 놓치거나 잠자리에서 책 읽어주는 것을 잊어버리는 시기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온전히 우리 곁에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나는 그것을 하준이의 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고 더 사악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수진과 그녀의 애인 사진이 화면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내 엄지손가락이 삭제 버튼 위를 맴돌았지만 차마 누를 수가 없었다. 이것은 단지 그녀의 불륜의 증거가 아니었다. 내가 무엇과 맞서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다음 행보가 무엇이 될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그녀가 이대로 빠져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를 버리고 하준이를 버린 후에는. 수지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틀렸다. 서재의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아있는 동안 내 분노는 결심으로 굳어졌다. 이것은 단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준이를 위한, 나를 위한, 그리고 그녀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위한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배신하고 무사히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장례식 후의 날들은 조문객, 반찬들,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들의 연속이었다. 사람들은 왔다가 갔고 진심보다는 연습한 듯한 말들을 건넸다. 더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이제 고통받지 않을 거야. 그들의 위로하려는 선의의 시도는 나를 더욱 공허하게 만들 뿐이었다. 만화 영화를 보며 웃거나 저녁으로 팬케이크를 먹겠다고 고집하는 내 품속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단 말인가. 슬픔은 제2의 피부처럼 내게 달라붙었지만 그 아래에서는 분노가 터지기를 기다리는 폭풍처럼 들끓었다. 제주도에 있는 수진의 사진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았고 눈을 감을 때마다 나를 괴롭혔다. 그녀는 하준이의 장례식에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 아들의 죽음이 낙원으로 가는 티켓이라도 된 듯 자신의 자유를 축하하고 있었다. 나는 하준이의 방을 정리하며 분주하게 지냈다. 다른 일에 집중하면 고통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무뎌지기를 바라면서 아들이 가장 좋아했던 펭귄 인형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수년간 껴안아 닳고 약간 비뚤어진 모습이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익숙한 무게감이 새로운 눈물 파도를 일으켰다. 그는 병원에 갈 때조차 어디든 그것을 가지고 다녔다. 펭귄 인형을 베개 위에 놓았을 때 수진 쪽 방에서 무언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서류 뭉치였다. 수진이 무언가를 무질서하게 두는 것은 그녀답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꼼꼼한 목록과 색상으로 구분된 스케줄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호기심 혹은 본능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가장 위쪽의 서류를 보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생명보험 증서였다. 하준이의 이름이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고 수진의 이름이 유일한 수혜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각 페이지는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냈다. 보험금은 10억 원에 달했고 하준이의 진단 후 불과 6개월 만에 가입된 것이었다. 나는 한 번도 상의받은 적도 이 서류들을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나를 가장 강하게 때린 것은 수정 조항이었다. 하준이가 죽기 몇 주 전 수지는 나를 수혜자 명단에서 삭제했다. 그녀의 서명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 없이 내린 결정에 대한 거만한 상기였다. 나는 손을 떨며 서류 뭉치를 뒤졌다. 그녀가 그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영수증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돈을 썼다. 무엇을 위해? 비행기표, 수영장 옆에 칵테일. 그녀의 애인의 비싼 취향을 위해.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어지러운 서류들을 쳐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절도였다. 수지는 우리 가족에게서 하준이에게서 훔쳐 그녀의 탈출 자금을 댄 것이었다.
그 깨달음이 화물 열차처럼 나를 덮쳤다. 하준이의 죽음은 단지 내 아들 삶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진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그와 함께 묻기로 결정한 순간이었다.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하며 나를 생각에서 깨웠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순간 무시할까 생각했지만 무언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거칠었다. 모든 것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당신과 얘기 좀 해야겠어요. 한 여자의 목소리였다. 낯설고 망설이는 듯했지만 긴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 씨에 관한 일이에요. 나는 휴대폰을 더 꽉 쥐었다. 누구시죠? 제 이름은 유라예요. 저는? 그녀는 다음 말을 저울질하듯 망설였다. 그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제주도에 대해서도 알고 당신이 듣고 싶지 않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가슴이 조여왔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믿지 않으셔야 해요. 그녀는 인정했다. 하지만 제 얘기는 들어보셔야 할 거예요. 지금 시내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요. 전화는 끊겼고 나는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유라.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긴박함은 무시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망설여졌다. 이것이 실수라면? 시간이 너무 많은 이상한 사람이라면? 하지만 다른 한편 제주도에 있는 수진의 사진을 계속해서 떠올리는 그 부분은 나에게 가보라고 촉구했다. 나는 답이 필요했고 이 유라라는 사람이 누구든 그녀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서류들을 집어들어 폴더에 쑤셔 넣었다. 만약 유라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내 증거로 그녀와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장례식 이후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표면 바로 아래에서 끓어오르며 폭발할 위협을 했다. 집을 나서면서 나는 하준이의 방을 돌아보았다. 펭귄 인형이 침대 위에 앉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증인처럼 보였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약속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유라가 무슨 말을 하든 그녀가 어떤 진실을 가지고 있든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 만남은 내 의심을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로 향하는 문을 열게 될 것이었다. 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무언가로 시내의 커피숍은 수진이 싫어하던 종류의 장소였다.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그녀가 항상 자신의 삶에서 요구했던 화려함이 없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타버린 원두와 값싼 페이스트리 냄새가 나를 덮쳤다.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는 창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짙은 젓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은 여자였다. 그녀의 자세는 뻣뻣했다. 그녀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유라, 내가 다가가도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의도적인 원을 그리며 커피를 적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테이블 위에 뒤집혀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내 폴더를 둔탁한 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마침내 나를 보았다. 그녀의 녹색 눈은 날카롭고 가늠하는 듯했다.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설명할 시간 5분 주겠어요. 나는 팔짱을 끼고 등을 기댄 채 말했다.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내 태도에 동요하지 않았다. 좋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당신 아내 수진 씨는 1년 넘게 제 전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어요. 그 말은 배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지만 나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건 이미 알고 있어요. 나는 무미건조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담긴 씁쓸함이 나를 배신했다. 아, 아신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녀의 말투는 조롱하는 듯했다. 그 돈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아니면 그 돈으로 마우이에서 그들만의 꿈 같은 삶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것도요? 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돈이요? 유라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생명보험금이요. 당신 아들이 서류에서 이름이 삭제된 후에 당신 아내가 확보한 10억 원짜리 보험금. 그녀는 그 절반을 제 전 남자친구인 민혁에게 주기로 약속했어요. 해변가에 집을 사기 위해서요. 속이 뒤틀렸다. 나는 그녀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고 의자를 뒤로 밀치고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대신 나는 자리에 머물렀다. 손가락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걸 어떻게 정확히 알죠? 그녀는 비웃었다. 유머 없는 표정이었다. 민혁은 입이 별로 무겁지 않아요. 몇 주 동안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수진 씨는 그 같은 남자에게는 너무 세련되어 보였으니까. 하지만 그가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유라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빠른 정밀함으로 스크롤한 후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문자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수진이 민혁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다. 수진, 보험금 들어왔어. 충분하고도 남아. 이달 말까지는 여기서 뜰 수 있을 거야. 민혁, 제주도가 기다리고 있어 자기야.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의심받지 않게 조심해. 수진, 그 사람은 너무 망가져서 똑바로 볼 정신도 없어. 이미 끝난 일이야. 나는 각 줄을 읽으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얕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 메시지들 속에 수진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무심했다. 그가 과장하는 줄 알았어요. 유라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더 많은 걸 찾았죠. 은행 이체 내역, 비행기 일정, 심지어 그들이 사려는 집, 사진까지. 그녀는 두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녀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가 우리 둘 다를 가지고 놀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라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녀는 민혁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지만 나는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봤어요. 그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순간 그녀는 그를 버릴 거예요. 당신과 나를 버리는 것처럼. 나는 이미 부수적인 피해자예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요. 그녀의 말은 날카롭고 쓰라리게 공중에 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내 앞에 펼쳐놓은 증거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나한테 원하는 게 뭐죠? 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유라가 등을 기댄 채 팔짱을 꼈다. 복수, 정의.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민혁이 이대로 무사히 빠져나가게 둘 순 없고 수지는 더더욱 안 되죠. 당신이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다면 내가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나는 그녀를 살폈다. 어떤 속임수의 흔적이라도 찾으려고. 그녀는 흔들림 없이 내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나는 그녀의 동기를 믿지 않았다. 그녀의 말 뒤에는 너무 많은 분노와 도끼가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수지는 내게 거짓말을 했고 내게서 훔쳤으며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를 배신했다. 하겠어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내 목소리는 강철 같았다.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좋아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 그녀는 가방에 손을 넣어 두꺼운 봉투를 꺼내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게 여기 있어요. 이름, 날짜, 은행 계좌,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저 올바른 실마리를 찾기만 하면 돼요. 나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 무게가 내 가슴의 무거움과 같았다. 내가 일어나 떠나려 할 때 유라가 내 뒤에서 불렀다.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러웠다. 나는 멈춰서 그녀를 돌아보았다. 아드님 일은 유감이에요. 이런 말에서 뭐 하겠지만 망가진 건 당신이 아니라 수진 씨인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내가 커피숍을 나와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까지 머릿속에 맴돌았다. 내 마음은 가능성들, 다음 단계들, 수진과 민혁이 저지른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방법들로 가득 찼다. 이것은 더 이상 복수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내가 남긴 작은 존엄성을 되찾고 아들의 죽음으로 이익을 취하려 했던 사람들로부터 하준이의 기억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밤새도록 유라가 준 봉투를 샅샅이 훑었다. 그것은 문자 메시지, 은행 명세서, 사진들의 미로였고 하나하나가 가슴을 치는 충격이었다. 모든 페이지는 내가 이미 두려워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수지는 단지 애인과 도망친 이기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책략가였고 전략가였으며 그녀의 배신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다. 자금의 흐름은 명백했다. 내가 모르는 계좌로의 입금과 이체. 모두 수진의 이름 아래 있었고 민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공모의 증거였다. 그녀의 부모 박 여사와 김 사장이 연루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 사업, 벤처와 관련된 이메일과 수표에 나타났다. 진작에 알아챘어야 했다. 박 여사와 김 사장이 항상 수진을 감싸고 돌며 그녀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는 사람처럼 대했던 방식을. 그들은 항상 우리의 결혼 문제에 대해 나를 비난했고 조언으로 위장한 빈정거리는 말로 나를 은근히 깎아내렸다. 하지만 이제 나는 깨달았다. 그들은 단지 그녀를 방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녀를 돕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박 여사와 수진 사이의 이메일 교환을 발견했을 때였다. 박 여사, 지훈 서방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하준이한테 너무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가 눈치채기 전에 서류의 서명만 확실히 받아. 수진, 못 알아챌 거예요.
너무 망가져서 신경 쓸 겨를도 없을 테니까요. 일단 끝나면 끝나는 거죠. 서류? 무슨 서류? 나는 더 많은 문서들을 넘기며 답을 찾았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찾았다. 우리 가족의 집에 대한 부동산 양도 계약서. 내가 자란 곳, 하준이가 마지막 나날을 보낸 곳이 팔리고 있었다. 수지는 내 서명을 위조하여 내가 매각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져갈 계획이었다. 보험금, 집, 심지어 우리의 공동 예금까지. 나는 박 여사의 날카롭고 경멸적인 목소리가 머릿속에 들리는 것 같았다. 이게 수진이를 위한 최선이야. 내가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폭발했다. 하지만 표출할 곳이 없었다. 나는 거실을 서성였다. 주먹을 꽉 쥐고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들은 나를 조종할 수 있다고, 내 슬픔을 이용해 내 눈을 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훔치고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아침이 되자 내 계획이 윤곽을 잡기 시작했다.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지렛대가 필요했다. 그리고 나는 정확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았다. 항상 나의 닻이 되어주셨던 어머니는 며칠 동안 무언가를 암시하고 계셨다. 그녀가 보고 의심했던 것들. 만약 누군가 내가 점들을 연결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건 바로 어머니였다. 나는 부엌에서 어머니를 찾았다. 김이 나는 찻잔을 손에 들고 계셨다. 내가 들어서자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고 날카로운 눈이 즉시 가늘어졌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들이 집을 팔려고 해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수진이와 그 부모들이요. 제 서명을 위조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그럴 줄 알았다.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알고 계셨어요?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짐작했지. 어머니가 인정했다. 네 장모가 몇 달 전부터 주변을 킁킁거리고 다녔어. 부동산에 대해 질문을 해댔지. 심지어 내 아버지가 정신이 없을 때 무언가에 서명하게 하려고도 했어. 하지만 내가 가로챘지. 그 말은 내 가슴에 충격으로 다가왔다. 기억력이 쇠퇴하는 내 아버지는 그들의 게임에서 또 다른 장기말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수치심도 한계도 없었다. 그냥 예방책이라고 하더구나. 어머니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난 그 여자를 믿지 않았어. 그래서 그 서류들을 보관해뒀지. 서재에 있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서재로 달려가 서랍을 뒤져 마침내 그 문서들을 찾았다. 거기 있었다. 집 매각을 승인하는 법적 서식. 맨 아래에는 내 아버지의 서명이 휘갈겨져 있었다. 위조된 것이었다. 내 아버지가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이제 내 뒤에 서 계신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아. 네 장모는 항상 교활했지만 이건 차원이 다른 일이야. 나는 앉았다. 모든 것의 무게가 나를 덮쳤다. 그들은 단지 돈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것을 노리고 있어요. 집, 예금, 하준이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요. 어머니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소나기는 단단했다. 그럼 지게 두지 마라. 맞서 싸워. 그녀의 말은 내 안에 불을 지폈다. 이것은 더 이상 나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준이의 유산에 관한 것이었고 내가 남긴 작은 것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수진과 그녀의 가족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과소평가했다. 나의 결의. 그들은 게임을 하고 싶어 했다. 좋다. 하지만 나는 가만히 앉아서 그들이 모든 것을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내가 망가졌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곧 얼마나 틀렸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날 남은 시간을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모으는 데 보냈다. 은행 기록, 이메일, 유라의 봉투에 있던 문서들. 모든 것이 더 큰 그림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수진과 그녀의 부모는 몇 달, 어쩌면 그 이상 이 일을 계획해왔다. 그들은 조심스럽고 계산적이었지만 실수를 저질렀고 나는 그 모든 실수를 이용할 작정이었다. 밤이 되자 나는 하준이의 방에 앉아 그의 펭귄 인형을 들고 있었다. 내가 바로잡을게. 나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약속할게 하준아. 그들이 우리 것을 가져가게 두지 않을 거야. 내 안의 폭풍은 가라앉았다. 대신 더 차갑고 더 위험한 무언가로 대체되었다. 수진과 그녀의 가족은 나를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다. 나는 단지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준비하고 있었다. 수진은 자신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꼼꼼한 거짓말, 위조된 서류, 비밀 계좌로 빼돌린 돈,
그녀는 모든 각도를 다 막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내가 그 균열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과소평가당하는 것의 장점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우위를 준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부모가 얼마나 멀리까지 갈 의향이 있는지 본 후 나는 먼저 공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이 열쇠였다. 그것은 단지 부동산이 아니었다. 우리 가족의 영혼의 일부였다. 아버지가 자신의 손으로 못 하나 판자 하나씩 지으신 집이었다. 내가 자란 곳, 하준이가 걷는 법을 배운 곳, 그리고 우리가 그의 병세가 가장 심했을 때 그를 안고 수많은 밤을 보냈던 곳. 그것은 신성한 곳이었다. 그리고 수지는 그것을 팔아서 자신의 탈출 자금을 대려고 했다. 그날 아침 나는 현우에게 전화했다. 고등학교 토론팀에서 날카로운 법조인으로 변신한 오랜 친구였다. 그는 내게 빚이 있었고 이제 그 빚을 받을 때였다. 지훈아. 내 이야기를 들은 현우가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이건 복잡한 문제야. 그들이 네 서명을 위조했다면 매각을 막을 수 있지만 네 말 이상의 것이 필요해. 증인, 서류, 기만 행위의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이 필요해. 충분히 있어. 나는 유라가 건네준 증거 뭉치와 어머니가 가로챈 위조 서류를 생각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게 더 진행되기 전에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알아야겠어. 현우가 전화기 저편에서 한숨을 쉬었다. 빨리 움직여야 해.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그들이 매각을 마무리하면 그걸 되돌리는 건 악몽이 될 거야. 내가 인맥을 좀 동원해서 법적 서류들을 파헤쳐 볼게. 그동안 넌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모아. 어떤 것도 운에 맡기지 마. 나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머릿속은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현우가 옳았다. 시간은 촉박했다. 수진과 그녀의 부모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나도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유라가 준 모든 것을 펼쳐놓는 것으로 시작했다. 마치 형사가 사건을 재구성하듯 아버지 서재의 코르크 보드에 그것들을 핀으로 고정했다. 은행 이체 내역, 이메일, 사진들. 모든 것이 유죄를 입증하는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어머니가 나의 첫 번째 동맹이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장모의 조작을 주의 깊게 지켜보셨고 돕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실지 몰라도 나는 기억한단다. 어머니가 말했다. 박 여사와 김 사장은 그 서류에 서명하라고 아버지를 압박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들이 예고 없이 여기 나타날 때마다 내가 메모를 해뒀지. 그녀는 작은 수첩을 내게 건넸다. 페이지들은 날짜와 그들의 방문에 대한 상세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더 많은 증거였고 내가 구축하고 있는 사건에 더할 또 다른 층이었다. 다음으로 나는 유라에게 연락했다. 그녀에게 의존하는 것이 싫었지만 그녀는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수진의 계획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내일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서 매각을 마무리할 거야. 그녀가 전화로 말했다. 만약 그들을 막으려면 당신이 거기에 있어야 할 거야. 어떻게 알아? 나는 의심이 목소리에 스며들며 물었다. 왜냐하면 수진은 내가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유라가 대답했다. 그녀는 내가 그냥 따를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정보를 흘려. 하지만 내가 자기보다 한 수위라는 걸 모르지. 이제 그녀의 씁쓸함은 명백했다. 나는 그녀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에 대해서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수지는 우리 둘 다를 과소평가했다.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나는 남은 하루를 준비하는 데 보냈다. 모든 문서를 복사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으며 백업을 확실히 해두었다. 어떤 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았다. 밤이 되자 서재는 서류와 계획의 전쟁터가 되었다. 어머니가 찻잔을 들고 들어와 내 옆에 내려놓으셨다. 네 눈에 그 표정이 있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무슨 표정이요? 나는 코르크 보드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다. 내 아버지가 누군가 거래해서 속이려 할 때 짓던 바로 그 표정. 어머니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걸 그들에게 빼앗기게 두지 마라. 지훈아. 하준이의 집을 빼앗기게 두지 마. 그녀의 말은 번개처럼 나를 때렸다. 이것은 단지 나나 집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하준이가 사랑했던 것, 그가 남긴 것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수진의 배신에 느꼈던 분노는 더 날카롭고 집중된 무언가로 진화했다.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약속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전쟁에 나가는 남자처럼 옷을 입었다. 정장을 다리고 넥타이를 메고 서류 폴더를 손에 들었다. 현우는 이미 매각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나는 직접 나타나 그들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문을 나서는 순간 어머니가 작은 무언가를 건네주셨다. 낡은 펭귄 인형이었다. 가져가거라.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행운을 빌어.
나는 그것을 서류 가방에 넣었다. 익숙한 무게감이 나를 안정시켰다. 그것은 단지 장난감이 아니었다. 하준이의 웃음, 그의 회복력, 그리고 수진이 너무나 쉽게 버린 삶에 대한 그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수진의 차가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안에서는 그녀와 박 여사가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세련된 미소는 그들이 몇 달 동안 꾸며온 거짓말을 감추고 있었다. 지훈 씨, 내가 들어서자 수진이 놀란 척하며 말했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나는 테이블 위에 폴더를 내려놓고 그들의 사기 증거를 드러내도록 열었다. 당신들을 막으러 왔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가관이었지만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한참 멀었다. 내가 폴더를 여는 순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이것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들 중 누구도. 박 여사는 그녀 옆에 앉아 있었고 평소의 거만한 태도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훑어보는 그녀의 눈이 흔들리면서 무너졌다. 자신이 서명하지 않은 전투의 교차점에 휘말린 부동산 중개인은 매우 불편해 보였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짜 혼란이 섞여 있었지만 그 속의 떨림이 그녀의 불안을 드러냈다. 당신이 말해봐.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대답했다. 왜냐하면 이건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서류를 위조하고 돈을 빼돌리고 내 등 뒤에서 이 집을 팔려고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 뭉치처럼 보이니까. 박 여사의 입술이 얇아졌다. 지훈 서방 드라마 만들 필요 없어. 이건 간단한 부동산 문제야. 간단한 부동산 문제라고? 나는 목소리를 높이며 쏘아붙였다. 이건 내 집이에요, 장모님. 우리 가족의 집이라고요. 그리고 당신들은 내 서명을 위조해서 그걸 빼앗으려고 했어요.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아니면 내가 너무 망가져서 싸울 기력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이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다. 그녀의 세련된 자신감이 무너져 내렸다. 지훈 씨, 제발. 우리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당신이 슬퍼하는 동안 그냥 일들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나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감히 하준이의 죽음을 이걸 정당화하는데 사용하지 마. 내가 내 아들을 묻는 동안 당신은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훔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무엇을 위해서? 민혁과 도망쳐서 제주도에서 당신의 작은 환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녀의 눈이 커졌다. 내가 신경을 건드린 것이다. 당신은 이해 못해. 나는 완벽하게 이해해.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나는 당신이 몇 달 동안 나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이해해. 나는 당신이 비밀 계좌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그리고 나는 당신이 값싼 스릴을 위해 내가 남긴 작은 것마저 파괴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박 여사가 끼어들려 했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은 나는 그녀에게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이 모든 것에 공모했어. 내 아버지를 조종하고 서명을 위조하고 수진이 우리 가족을 배신하는 동안 그녀를 감싸줬지. 내가 정말 알아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처음으로 박 여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훈 서방, 당신은 비이성적이야. 우린 단지 수진이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했을 뿐이야. 당신은 하준이가 죽은 후로 불안정했잖아. 불안정하다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슬퍼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수진이 탈출을 계획하는 동안 내가 무엇보다 사랑했던 아들을 애도하고 있었다는 뜻? 만약 누가 불안정하다면 그건 그녀고 그녀를 방조한 당신들이지. 부동산 중개인이 헛기침을 했다. 오늘 출근한 결정을 명백히 후회하는 모습이었다. 저는 잠시 자리를 비켜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나는 날카롭게 그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당신은 이 소위 부동산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불법적인지 곧 보게 될 테니까. 나는 휴대폰을 꺼내 유라가 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수진과 민혁이 보험금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였다. 수진, 보험금이 계좌에 들어왔어. 집이 팔리면 마우이 그곳 계약금으로 충분할 거야. 민혁, 지훈이는 어떡하고? 수진, 그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눈치 못 챌 거야. 절대 모를걸. 방은 침묵에 잠겼다. 수진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박 여사의 평정심은 산산조각 났다. 날 녹음했어? 수진이 간신히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니,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아는 누군가가 했지. 그리고 그녀는 당신을 폭로하는데 기꺼이 나를 도왔어. 수진의 눈이 문 쪽으로 향했다. 마치 도망칠까 고민하는 것 같았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그녀가 힘없이 말했다. 오, 하지만 할 수 있어. 나는 더 많은 서류들을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다. 은행 명세서,
이메일, 그리고 위조 서명의 증거. 모든 거래, 모든 위조 문서, 모든 거짓말. 여기 다 있어. 그리고 현우가 이미 매각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어. 이 집은 어디에도 가지 않아. 침묵이 무겁고 숨막히게 이어졌다. 수지는 박 여사를 보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위로의 말이 없었다. 내가 그냥 굴복하고 당신들이 이기게 둘 줄 알았지. 나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들은 나를 과소평가했어. 항상 그랬지. 이제 끝이야. 박 여사가 입을 열었지만 그녀가 말을 하기도 전에 문이 활짝 열렸다. 현우가 법적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늦어서 미안.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방금 법원에서 이 집과 관련된 모든 부동산 거래를 동결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오는 길이었어.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부동산 중개인에게로 돌아섰다. 이 거래에서 손 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주 복잡해질 테니까요. 부동산 중개인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중얼거리며 서류 가방을 들고 거의 뛰다시피 문 밖으로 나갔다. 그가 사라지자 나는 다시 수진과 박 여사에게로 돌아섰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내가 말했다. 지금 그냥 물러나서 이 집을 포기하고 당신들이 계획했던 모든 계략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나와 싸우고 내가 당신들 둘 다 법정에 서게 하고 이 동네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게 만들든가. 수지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통제의 가면은 완전히 사라졌다. 처음으로 나는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그러나 박 여사는 아직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허풍 떨지 마. 그녀가 쏘아붙였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수진이 박 여사의 팔을 잡았다. 엄마, 그만해요. 허풍 아니에요. 박 여사는 망설였지만 수진의 눈에 담긴 표정이 그녀를 설득했다. 다른 말 없이 그들은 일어서서 걸어나갔다. 한때 자신감 넘쳤던 그들의 걸음은 이제 흔들리고 불확실했다. 문이 그들 뒤로 닫히자 나는 내가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현우가 내 등을 툭 쳤다. 잘했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축하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전투일 뿐이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수진과 박 여사가 걸어나간 순간부터 후폭풍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지니고 있던 거만함을 뒤로하고 떠났다. 그들의 공들여 만든 외관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나에게 그 순간은 시작에 불과했다. 대결은 집 매각을 막았지만 그들이 입히려고 했던 피해는 내가 깨달았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다. 현우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모든 공동자산과 계좌를 동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들은 단지 집만 노린 게 아니야. 지훈아. 그날 늦게 그의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그가 말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게임을 해왔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내려고 했던 거야.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빠져나갈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에 무게가 가라앉았다. 다음 단계는 뭐지? 그들을 폭로하는 거야. 그가 간단하게 말했다. 모두를. 수진, 박 여사, 김 사장, 이 일에 손을 댄 모든 사람을. 사기, 재산 절도. 그리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모든 혐의로 그들을 공격하는 거지. 벅찬 전망이었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한 정의를 얻는 것만이 아니었다. 하준이의 기억을 보호하고 수진과 그녀의 가족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게 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단계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현우와 나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문서, 이메일, 거래 내역을 샅샅이 훑으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건을 구축했다. 유라는 수진의 비밀 계좌와 민혁과의 관계에 대한 더 많은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귀중한 동맹임이 입증되었다. 수진이 그에게 얼마나 자랑했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우리의 한 회의에서 유라가 말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공범이라고 생각했지만 민혁은 부주의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흔적을 남겼죠. 증거는 수진의 배신에 대한 암울한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생명보험금에서 돈을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 예금에서도 자금을 빼내 가짜 경비를 만들어 자신의 흔적을 덮었다. 박 여사와 김 사장은 모든 단계에서 공모했으며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그녀의 행동을 숨기고 법적 문서를 조작했다. 현우의 주도하에 우리는 수진과 그녀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절차는 혹독했고 각 단계는 그들이 나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으려 했는지를 상기시켰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했다. 수진의 애인 민혁이 그들의 갑옷의 첫 번째 균열이 되었다. 압박이 거세지자 그는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유라와 내가 밝혀낸 모든 것을 확증하는 증언을 제공했다. 그의 진술은 보험금을 훔쳐 제주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수진의 의도를 확인시켜 주었다. 박 여사와 김 사장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어려운 시기에 수진을 보호하려 했을 뿐인 피해자로 묘사하며 이야기를 왜곡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이메일, 은행 기록, 위조된 문서 모두가 그들의 적극적인 공모를 가리켰다. 결정적인 타격은 현우가 더 깊은 층의 기만을 밝혀냈을 때 왔다. 수진과 박 여사는 내 아버지를 조종하여 집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자산까지 넘기도록 시도했다. 현우는 그들이 아버지의 치매로 인한 혼란의 순간을 노려 그의 상태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려 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이건 그냥 사기가 아니야. 현우가 그 서류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건 노인학대야. 법원은 이걸 가볍게 여기지 않을 거야. 혐의가 제기되자 그들의 범죄의 무게가 마침내 그들을 덮쳤다. 수진, 박 여사, 김 사장은 사기부터 재산 절도, 공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법적 결과에 직면했다.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잔인했다. 작은 도시에서 한때 존경받던 그들의 명성은 가십과 불명예로 전락했다. 물론 수지는 피해자 역할을 하려 했다.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녀는 증언 중에 주장했다. 저는 슬픔에 잠겨 있었고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누구도 속이지 못했다. 변호사도, 판사도, 그리고 물론 나도.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결국 법원은 내 손을 들어주었다. 집은 공식적으로 다시 내 것이 되었고 수진이 빼돌리지 못한 나머지 자산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새로운 삶을 위해 사용하려 했던 생명보험금은 동결되어 원래의 목적인 소아암 환자들을 하준이의 이름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것은 단지 법적 승리가 아니었다. 도덕적 승리였다. 모든 과정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것, 즉 내 아들의 기억과 그가 남긴 유산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하지만 법적 싸움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배신의 상처는 남았다. 수진의 행동은 내 안에 깊은 무언가를, 쉽게 회복될 수 없는 무언가를 파괴했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이기심의 깊이를 보여주었고 내가 그녀의 계략을 이겼지만 그것은 대가를 치렀다. 박 여사와 김 사장은 대중의 시선에서 물러났다. 그들의 명성은 잿더미가 되었다. 그들은 수년간 자신들의 영향력을 쌓아 올렸지만 그들의 탐욕 앞에서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하준이를 다시 데려올 수는 없었지만 수진과 그녀의 가족이 그들이 나를 상처 입혔던 방식으로 다시는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지 못하게 할 수는 있었다. 후폭풍은 끝났다. 집은 안전했고 돈은 의미 있는 곳으로 향했으며 나를 파괴하려 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에게는 법적 싸움은 끝났지만 치유를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집은 이제 조용했다. 가슴 깊이 자리 잡는 그런 종류의 고요함. 몇 달 동안 변호사, 서류, 그리고 배신의 무게로 인한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제 법적 싸움이 끝나고 수진과 그녀의 가족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면서 고요함이 찾아왔다. 비록 피해는 남았지만 폭풍이 지나갔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씁쓸하고 달콤한 평온함. 하준이의 방은 그가 남겨둔 그대로였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펭귄 인형이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달아빠진 솔기는 그가 그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증거였다. 그가 벽에 붙여둔 알록달록한 그림들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순간 나는 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펭귄 인형을 들고 기억이 밀려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법원의 결정은 집이 가족의 소유로 남도록 보장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집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준이의 유산,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지키고 그의 기억이 단순한 비통함 이상의 의미를 갖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생명보험금을, 수진이 훔치려 했던 모든 돈을 가져와 하준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소아암 연구를 지원하고 우리가 겪었던 것과 같은 일을 겪는 가족들을 돕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옳은 일처럼 느껴졌다. 하준이가 원했을 것 같은 일. 그는 자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조차 항상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첫 번째 지원금은 그가 많은 시간을 보냈던 소아암 병동으로 갔다. 나는 그곳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가족들을 만났고 영원처럼 느껴졌던 시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하준이의 이름은 내 마음속뿐만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감동을 줄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있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맑은 가을 아침, 나는 묘지로 향했다. 공기는 차가웠고 하준이의 묘에 다가갈수록 발밑에서 나무잎이 바삭거렸다. 그의 묘비는 그가 좋아했을 것처럼 단순했고 구석에는 작은 펭귄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나무잎 몇 개를 쓸어내고 묘비 아래에 펭귄 인형을 놓았다. 네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아들. 나는 속삭였다. 집은 안전하고 재단도 운영되고 있고 너의 기억이 많은 사람을 돕고 있어. 내가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었고 해냈어. 바람이 나무들을 흔들었고 순간 하준이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영혼이 주위 세상에 짜여 있는 것처럼. 네 할머니가 그들을 모두 이겼단다. 나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정말 똑똑하셨어. 내가 일어서자 아버지가 다가오셨다. 걸음은 느렸지만 꾸준했다. 아버지의 기억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오늘 그의 눈은 맑았다. 이제 편안할 거야. 아버지가 조용히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길 바라요. 나는 목이 메어 대답했다. 아버지가 펭귄 인형을 만졌다. 그의 손이 부드러운 천 위에서 머물렀다. 하준이가 떠나기 얼마 전에 나한테 한 말이 있어.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는 모두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라고 했지. 나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가 옳았지, 알지. 우리는 그곳에 말없이 서 있었다. 슬픔과 사랑의 무게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뒤섞였다. 제왕나비 한 마리가 묘비에 앉았다. 그 섬세한 날개가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아버지가 그것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나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냥 두세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비는 날아올랐다. 자유롭고 짐없이 위로 솟아올랐다. 나는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처음으로 진정한 힘이 복수나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나는 아버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차 쪽으로 그를 안내했다. 팬케이크 먹으러 갈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다. 드문 명료함의 순간이 빛났다. 팬케이크. 하준이가 항상 팬케이크를 좋아했지. 네, 그랬죠. 나는 씁쓸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말했다.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나는 묘비를 지키고 서 있는 펭귄 인형을 돌아보았다. 그것은 단지 하준이의 상징이 아니었다. 우리가 싸워온 모든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나비는 나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고통을 잇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온 사랑을 기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운전해가는 동안 과거의 무게가 마침내 들리기 시작했다. 하준이는 떠났지만 그의 영혼은 남아 나를 사랑과 회복력이 상실과 공존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생존이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껴졌다.